네, 이어서 통화 공급이 뭔지, 머니 서플라이가 뭔지,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화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화폐인데 화폐를 누가 공급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머니 서플라이는 일종의 그 나라 경제에 이용 가능한 화폐의 양입니다. 당연히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공급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화폐의 양인 거죠. 우리가 화폐의 데피니션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화폐의 양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통화 공급에는 나중에 조금 더 보시겠지만 M1,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커런시만 있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좀 더 포함되고 있습니다. 브로드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돈의 양을 통화 공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화폐의 양을 통화 공급이라고 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니터리 팔라시, 통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통화 공급에 대한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건데, 이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조정하는 것을 마니터리 팔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거는 이제 뭐 익스펜션이 마니터리 팔라시입니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통화 공급량을 그 나라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줄이는 거는 컨트랙션이 마니터리 팔라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데피니션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은 그 나라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화폐의 양이고, 마니터리 팔라시는 그러한 화폐 통화량을 그 나라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통제하는 것을, 양을 조정하는 것을 마니터리 팔라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건 누가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통화량 누가 조정하느냐? 중앙은행이 조정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건데,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통화량을 뭐 하는 거, 조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이 중앙은행은 이 화폐 공급을 하는 겁니다. 통화 공급을 하는 게 중앙은행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앙은행, 각 나라별로 중앙은행이 하나씩 있는데, 한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한국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은 페더럴 리저브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 연방은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면 보통 이제 신문 같은데 페드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화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화폐량을 조정하는 거죠.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조정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통화정책이 뭐라고?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을 조정하는 게 이제 통화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배울 건데,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공개 시장 조작, 그 다음에 어떤 정부의 어떤 본드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본드를 사고 팔게 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뭐 여러분들 최근에는 QE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도 뭐 들어봤을 건데,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뭘 알아둬야, 뭐만 잘 기억하시냐 그러면, 통화량이라는 건, 머니 서플라이라는 거는, 화폐 공급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통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공급을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중앙은행이다. 그리고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 연방은행 페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 통화공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이지. 그 화폐량이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 통화량을 측정하는 매저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커런시만 생각하면, 그 커런시가 뭐라 그랬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은 다 커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를 때 이걸 이제 심부를 C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이게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돈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돈이라고 하면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와 덧붙여서 보통 이제
디맨드 디파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블러스 책,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해외여행 가면 여행자 수표 같은 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트래블러스 책이고, 그다음에 디맨드 디파짓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 체킹 어카운트, 여러분들 지금 은행 계좌에 있는 쉽게 돈 썼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까지 다 합쳐서 보통 M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화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른다. 보통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화폐라고 했을 때는 기본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보태서 뭐 타임 디파짓, 세이빙 디파짓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면 정기 예금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도 있고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이렇게 브로드하게 또 이것도 다 화폐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화폐들을 보통 이제 M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M2는 이 M1 더하기 이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M1은 커런시에다가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던 5만 원짜리 이런 어떤 커런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커런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폐는 이 세 가지 보통은 커런시라고 경제학자들은 화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C에다가 보통은 M1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화폐의 어떤 정의입니다. 화폐량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다 좀 더 브로드하게 하면 M2도 쓸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화폐가 여러분 손에 가지고 다니는 이 커런시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 다른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데피니션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정의하고 있는 M1에 대해서 한국말로 된 걸 좀 보죠. 보통 협의회 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M1은 보시는 것처럼 요 그대로 이 한국은행이 정의한 데피니션 읽어보면 화폐의 지급 결제 수단, 교환의 매개 수단인 거죠, 그지? 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환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기능을 중시한 게 M1이다. 그래서 보통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 현금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돈이지, 그게 커런시였습니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플러스에다가 예금 취급 기간에 결제성 예금을 더한 거. 이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은행에다 디파짓에 그 은행에 예금에 저축했던 돈들입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당연히 현금이 유동성이 가장 높은 금융 자산이죠, 그지? 지폐와 동전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당좌 예금, 보통 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 이게 디맨드 디파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저축 예금도 있네요. 같은 이제 이런데 은행에 있는 저축 예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수시로 찾거나 수시로 이제 은행에 돈 넣고 뺐다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어떤 예금들도 화폐에 포함이 된다. 그게 M1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금 M1은 현금 통화 더하기 요구불 예금, 그지? 그리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 여기까지 포함하고 있고 2016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10억 원 단위니까 10억, 90억, 190억, 4,190억, 8조, 698조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한국에 또 이 전체 M1을 기준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으로 이 수업 시간에서 화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요 M1이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더하기 은행에 저금한 것도 요구불 예금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은행 뱅킹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의 데피니션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단순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화폐 그러면 현금, 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돈 그러면 단순히 그냥 현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 요구불 예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수시, 입출식, 저축식 예금이 포함이 되고 이런 돈들을 다 M1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부르고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M2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이제 브로드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CD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M1에다가 정기적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회사채 어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쭉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여기 관련이 있던 이런 어떤
양도성 예금정수 CD, 그 다음에 판매 조건부 채권, 이게 다 뭔지, RP, 어음이 뭔지, 금전신탁, 수익정권, 이런 것들이 다 뭔지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물어서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혹시 뭐 금융 관련된 시험을 칠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 그런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M2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 그러면 내가 갖고 이때까지 생각했던 현금만 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행에 있는 이 어카운트에, 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돈이라고 하고, 그지? 뭐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쉽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CD 같은 경우도 돈이라고 한다. 왜? 돈의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어떤 에셋인데 거래에 쉽게 이용 가능한 상품의 어떤 물건을 교환하는데 쉽게 이용 가능한 것이 이용 가능한 에셋을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셋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쉽게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있다는 그 두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화폐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폐의 데피니션이 뭐고, 화폐의 기능이 뭐고, 교환의 매개 수단 혹은 가치의 저장, 그 다음에 어떤 상품 단위에 이제 측정할 때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큰 의문 없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어디 모든 시장 같은 데 가면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다 코리안 원으로 다 1,000원, 2,000원, 3,000원, 3,100원 이렇게 원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죠. 이런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도 다 원으로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 사게 되면 그때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건 그쪽 나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한 나라 내에서 모든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의 그 가치를 다 이렇게 측정해 놓은 게 뭐로 측정했냐 그러면 코리안 원을 측정했습니다. 이게 화폐인 거죠. 그지?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물건 사고 팔 때 서로 우리 물건 교환하지 않죠. 항상 뭐 줍니까? 화폐를 주죠. 돈으로 주고 받고 합니다. 돈 주고 물건 사고 돈 받고 물건 팔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음날 또 쓸 수 있고 내년에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치 저장이고 일종의 이제 이 구매력을 오늘에서 내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도 배웠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피아트 머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상품화폐가 아니다.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아트 머니라는 것은 자기의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이 피아트 머니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화폐는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화폐는 누가 공급하냐 그러면 화폐 공급은 통화량을 그 나라에 이용 가능한 화폐량인데 이걸 누가 공급하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공급합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하고 다른 은행들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중앙은행 말고 누구도 이 화폐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나 이 피아트 머니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거는 이제 이 피아트 머니의 어떤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자세하게 이 피아트 머니가 뭐고 이게 왜 한 나라에서 중앙은행만 이 화폐를 공급하는지 여러분들은 그 화폐를 공급하면 안 되는지 혹은 뭐 네이버는 화폐를 공급하면 안 되는지 삼성전자는 화폐를 공급하면 안 되는지 왜 현대자동차는 화폐를 공급하면 안 되는지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 그런 자산들을 화폐의 데피니션이 뭐였습니까? 지금 화폐의 데피니션은 물건을 쉽게 교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산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것처럼 우리가 현금도 있고, 또 현금에다가 뭐가 있었습니까? 요금을 예금도 화폐에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수시, 입출식, 저축 예금도 화폐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거 따지면 굳이 이 화폐를 왜 중앙은행만, 맨날로 따지면 한국은행만 이걸 공급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나라에 이용 가능한 전체 화폐의 양인데 왜 이거를 한국은행만 공급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거 한국은행만 공급해야 되는 건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는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이거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이 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죠.